자,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콘크리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의 주인 미나토 신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얘도 가관이에요. 자, 미나토 신지 1972년 12월 16일생 46살이겠죠. 그 그룹의 일당들 중 막내였습니다. 자, 그는요 사실 아다치구에 있는 꽤나 명문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도내에서 유일한 화학 전문 공학학교에 진학을 하는 우등생 중에 나름 우등생이었어. 그런데 미야노 히로시도 오그라조랑 만나면서 악연이 시작된 거지. 자, 피해자인 후루타 준코를 감금했던 것이 이 남자의 방 2층 방이었어요. 자, 어느 순간부터 이 미나토 신지의 집은 불량배나 뭐 양아치들이나 이런 불량 폭주적 멤버의 소굴로 변해 있었고, 엄마 아빠는 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왜냐면 아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야. 얘도 폐륜을 저지르는 애였거든. 엄마를 때리고 아빠를 혼내고, 아빠를 혼낸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아빠한테 약간 대들고 그런 애였어, 얘도. 자, 후루타 준코상은 얘네 집에서 지옥 생활을 강요당했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격투기 매니아야. 격투 매니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고문했던 그 방에도 실제로 킥복싱 기구가 있었대요. 자, 사실 얘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이 준코를 괴롭힌 건 아니었어. 그냥 뭐 그 멤버 중에서도 4명의 멤버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덜 괴롭히는 멤버 중에 하나였대. 초기에는 그 피해자와 같이 게임도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친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놀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한테 너 내 거 할래? 너 내가 가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피해자를 좋아했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정도 친했는데 어느 날 이 오그라조에게 카미사쿠조에게 이 피해자 여성 소녀가 미나토쿠는 어딨어? 라고 말한 거야. 미나토쿠는 어딨어요? 얘랑 그나마 좀 친했으니까 그 소녀가 얘가 풀어줄 줄 알았던 거지. 그래갖고 오그라조가 막 뭐래 이 인연이 이러면서 또 소녀한테 또 때리고. 그래서 그 피해자 소녀가 얘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폭행을 당할 정도로 그래 둘이 사이가 그나마 이 4명 중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 자, 처음에는 소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나중에 매일매일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매일 폭행하고 구타하고 고문하고 여자한테 장난치고. 근데 이걸 보면서 여자가 막 괴로워하는데 처음엔 불쌍하다 싶은데 나중에는 야, 너 이것도 해봐 라면서 점점 같이 즐기게 된 거야. 여자애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랑 같이 감금했던 형이지. 친형도 동생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알았단 말이야. 그 동생이랑 같이 형도 같이 기소가 됐었는데 사실 그 형은 직접적으로 그 소녀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구속도 안 당하고 석방됐어. 얘네 친형은. 그냥 소년 보호 처분으로 끝냈어. 그리고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구출하지 않았던 부모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럼 그는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자, 2006년에 루마니아인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 그래서 오사카로 이사를 했대. 뭐 어떤 썰에 의하면 결혼한 상대가 리히텐슈타인 국적이라고도 한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석방 당하고 나서 무에타이 선수로 데뷔를 해요. 무에타이. 근데 사실 실력도 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가 그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 선수팀에서도 야, 이런 얘 써도 되냐? 입단시켜도 돼? 막 그러고 얘가 이제 싸우러 나가면 관중들이 막 살인자 막 이러면서 야유당하고 그러니까 잘려요. 그리고 그냥 은퇴하게 되지. 무에타이 선수도.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야유만 하고 살인자가 뭐 그렇게 안 되지. 살인자가 누구를 때려. 맞잖아. 자, 그러다가 2007년에 뭐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말도 있어. 그러다가 얘가 네야가와가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돼요. 그 후로는 잠잠히 근황이 안 알려졌다가 근황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피해자의 사진도 있거든요. 자, 살인자가 이렇게 당한 거야. 가운데 보면 남자 사진인데 뭔가 뒤에 목 뒤에 피가 막 이렇게 있지. 그리고 그 중코상에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 이게 실제 일본 그 주간지에 실린 신문입니다. 기사입니다. 자, 얘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따지면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야. 키는 한 160 정도에 좀 왜소했어. 아, 근데 몸은 좀 탄탄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는지 혼자 웅얼대기도 하면서 머리는 항상 삭발머리로 헐렁한 반바지에 헐렁한 티셔츠. 맨날 반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만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나한테 말을 걸어온 날이 있었는데 뭐 트럼프 정권 이야기라든지 뭐 굉장히 있는 척하면서 쓸데없이 자기가 사회파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런데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애한테 제가 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서 난 상대 안 하려고 했지. 사실은 우리끼리만 얘긴데 걔가 차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반쯤 열고 차 안에서 막 뭘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문을 탁 닫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문에 끼잖아.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니까. 내 아래층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건이 있은 뒤로 조금 뭔가 옥신곡신 했던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좌석에서 문을 열고 그냥 뭔 상반신만 이렇게 차 안에 넣고 물건을 막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문을 이렇게 탁 닫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사람 다치잖아. 근데 그 남자애가 그 문을 닫았을 때 남자애가 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자, 8월 19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의 아파트 앞 주차장.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 야, 너 대체 뭐하는 새끼야? 어? 일요일 저녁이었고 조용한 주택가에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동차의 보닛을 발로 쾅쾅 이렇게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남자의 몸싸움이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피해자의 사진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조금 잔혹할 수도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왔어요. 자, 이게 바로 피해자의 사진입니다. 자, 이 남자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주차 차량 안에 있던 이 미나토 신지가 갑자기 남자 쪽으로 달려온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갑자기 남자가 자기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애가 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미나토 신지가 이 남자를 막 때리기 시작했대. 4-5번. 근데 그 중에 이 피해자의 남자 후배도 같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왜 그러십니까? 해서 싸움을 막 말리고 있었는데 이 싸움을 말리고 있을 때 이 미나토 신지가 자기 바지에서 뭐를 꺼냈는데 뭐 꺼냈는 줄 알아? 경찰봉을 꺼낸 거야. 경찰봉을 꺼내갖고 이 남자 어깨에다가 팍 때린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미나토 신지의 머리를 이렇게 팔로 붙잡고 목을 이렇게 꽉 조였대. 근데 이 미나토 신지가 다리를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거리면서 몸부림쳤다는 거야. 그 틈에 이 피해자의 후배가 이 미나토 신지의 경찰봉을 뺏었어.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끝났다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나토 신지가 다시 운전석을 향해서 달려들더니 칼을 쥐고 섰던 거야. 그 순간의 틈에. 그래갖고 이 남자는 말이 그냥 일순간의 틈에 살짝 찔렸을 뿐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상처는 입지 않았는데 목 뒤쪽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 미나토 신지가 갑자기 달려든 거지. 이씨 니가 나를 그래서 탁 찔렀는데 목 뒤가 확 찔린 거야. 정말 죽일 생각 아니었으면 어떻게 목 뒤를 찌를 생각을 해? 목을 찌를 생각을 해?
정말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얘는. 그래서 이 피해자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이 범인의 이름은 형사님께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이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해요. 당연히 너무 끔찍하지. 그 잔인한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주범이 얘인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얘인데, 이 남자가 얼마나 끔찍했겠어.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자, 경찰, 2018년 8월 19일, 주차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가지고 살인미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 자,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 미나토 신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흉기를 휘두른 건 맞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라고 진술해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는요,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죄를 꼭 묻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살인미수의 법정형은 살인죄와 같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래.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되는 일은 솔직히 거의 없고 대다수의 징역이 3년에서 7년 정도로 구형이 된대요.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칼날 길이가 6cm 정도 되는 칼을 소지했을 때 총도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대.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대.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 남성이 사용한 칼은 접이식 칼이었거든? 근데 칼날 길이가 8cm였어. 거기다가 이거를 쫙 다 펼치면 전체 길이가 19cm나 되는 흉기 중에 흉기였던 거야. 19cm. 그러니까 정말 죽일 생각이었던 거지. 목 찌른 거 봐. 이 남자가 이렇게 안 피했으면 여기 찔렸으면 진짜 끔찍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아래층 주민한테 물어본 거야. 얘 밑에 집에 살고 있는 좀 자주 다퉜다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새벽 3시에도 아랑곳 없이 2층 마루를 쿵쿵쿵쿵 거리고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워 살 수가 있어야지. 아니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였다니까. 그래서 내가 19일 아침에도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벨을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지. 그럼 내가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면 또다시 쿵쿵쿵 그리고 소리 지르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조심히 보고 걔가 나가는 걸 봤지. 내가 뒤쫓아 나가가지고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쿵쿵쿵 거리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걷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남자애가 자기 말은 듣는 척도 안 하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 들려? 뭔가가 들렸어?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헷가닥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쿵쿵쿵 소리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나랑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칼부림이 난 거잖아. 깜짝 놀랐어. 잘못했으면 그 칼에 내가 찔렸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도 콘크리트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잘못했으면 그 칼에 내가 찔렸을 거다. 내가 아마 죽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면서 몸을 벌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남자애가 처음에 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제대로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흑흑 이러면서 최종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잡지는 뭐라고 나왔냐면 얘가 정말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과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달았으면 이런 짓은 또다시 절대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 잡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 이 새끼도 그냥 쓰레기야. 다시 태어나야 돼.
자, 이 4명의 멤버 중에 가장 힘이 없었던 와타나베 야스시. 1971년생이고 12월 18일. 그리고 지금 4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돼요. 사실은 이 다른 3명과는 달리 그나마 걔 중에는 가장 반성하고 있고 히키코모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용접공이나 공조장치 설치 등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제보들도 있다고 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아, 얘는. 그래서 요코하마 카나자와구에 있는 자기의 친누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아. 누나는 결혼을 했고. 근데 얘의 친누나랑 이 그룹의 멤버 리더였던 미야노 히로시랑 같이 동거한 적이 있었잖아. 그때 이 누나가 하는 말이 이랬대. 만약에 후르타 준코가 감금되어 있는 거 제가 알았다면 저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무조건 구출했을 거예요. 전 진짜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뭐 미야노 히로시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걸 감추고 싶어서 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여자가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을 한 건지, 자기 동생이 엮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이 여자만 알겠지. 어쨌든 그 멤버 중에서도 가담 정도는 가장 적고,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나마 걔 중에서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다른 애들보다는 그나마 얘가 조금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사실 폭행할 때를 제외하면 얘도 그 멤버니까 얘를 막 소녀를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런데 평소에는 뭐 소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소녀를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미야노 히로시, 오그라조, 미나토 신지에 비해서 얘가 많이 힘이 약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소녀를 도와주겠다거나 그러면 그 소녀의 역할이 자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던 거야. 왜냐면 얘는 그걸 봤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그 소녀를 대하는지 봤잖아.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해. 내가 얘를 감싸는 건 아니에요. 얘도 똑같은 쓰레기예요. 그렇지만 그 3명 중에 그나마 얘가 그나마 인간에 살짝 걸친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 거야, 나는. 자, 출소 이후에 얘는 그 준코상 소녀의 부모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 준코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가 절대 안 돼, 2번 다시 오지 마요 해가지고 그냥 쫓겨났다고 해.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소년 2 다른 공모자들이 있는데 나카무라 코우지라는 남자가 있대. 자, 미야노 히로시의 협박에 의해서 억지로 처음에 그 소녀를 납치했을 때 초반에 강간에 가담한 공범이야. 나카무라 코우지라는 남자애가. 범행 당시에는 안 할래, 하지 마, 안 할래 라고 거부를 했는데 그 4명의 멤버에게 폭행을 당한 거야.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 이 새끼야, 내 말 지금 거절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빵 맞은 거야. 그러니까 맞는 게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소녀를 강간을 했다고 해. 그런데 지금 이 새끼는 중년이 돼가지고 고향에서 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그런 일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그냥 말장난처럼 자랑한다고 해요. 이것도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게 나와 있겠지, 이런 글들이. 자, 그럼 또 다른 소년, F라는 소년, 이하라 시니찌라는 사람인데, 얘는 미나토 신지의 집 방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같이 강간에 가담했어. 그리고 소년원으로 보내줬대요. 그리고 성인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결혼을 했고 딸이 있고 현재는 건설 회사에서 너무나 멀쩡하게 근무 중이라고 해요. 한 소녀를 강간해놓고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떻게 지가 딸을 낳을 수가 있어. 얘네들 사진을 내가 막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못 찾아왔어요. 이런 새끼들이 뭐 SNS 하겠어? 죽어라, 그냥 숨어서 살아야지. 나쁜 새끼들이야, 아주 개새끼들. 자,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졌어요. 자신의 딸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갔는지를 모두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셨대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이 피해자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았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봤다고 말씀드린 영화예요. 이게 콘크리토라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너무너무 잔인해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어떻게 이딴 영화를 만들 수 있냐. 콘크리트에 소녀가 들어가 있고 이불이 뒤에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한 거야. 소녀가 이렇게 울고 있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 그래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이딴 영화를 만드냐 해가지고 이 영화 개봉 반대를 했어요. 지금 이 영화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아마 영화 개봉이 딱 금지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딸 수영복 사진이라든지, 사실, 이 소녀가 망난이었다, 날라리였다, 이런 기레기들의 말도 안 되는 기사 글이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영화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화가 있대. 그리고 무슨 만화도 되게 많이 나왔어. 이 소녀를 모티브로 한 만화가. 그 모든 것들이 굳이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그 딸이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보고 즐기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소녀의 장례식장, 이 소녀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그 영상이 있어서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 컷하면서 통역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그런 게 좀 깨질까봐 제가 그 자막을 넣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 소녀의 장례식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보실게요. 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 통역할 때 너무 슬펐어. 이게 아버지예요. 오카다 준코상의 아버지.純ちゃん、おかえりなさい。こんな形で再会するとは夢に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痛かったでしょうね。苦しかったでしょうね。いつもおおらかで明るい純ちゃん。文化祭の時、みんなでお揃いで作った赤いハッピー。とっても似合っていましたね。一生忘れないでしょう。校長先生が特別に卒業証書を書いてくださったそうですね。これで3年8組47名이 부분이 너무 슬퍼. 卒業できました。辛いことも苦しいこともありません。安らかに眠っ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はい。자, 이 영상은요, 그, 준코짱의 장례식,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준코짱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아버지도 보이고.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글자가 자막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친구가 이 준코짱을 위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준짱, 잘 왔어. 이런 모습으로 재회할 거라곤 꿈에서도 생각 못했어. 아팠지? 나 왜 이래? 괴로웠지? 언제나 온화하고 밝았던 준짱. 문화제 때 모두가 함께 모여 만들었던 백이는 정말 잘 어울렸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졸업 증서를 만들어주셨어. 이걸로 3학년 8반 47명. 전원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짱, 이제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없을 거야. 편안히 잠드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 너무 슬퍼, 이 부분이. 4학년 8반 47명 전원 졸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난 너무 슬픈 거야. 이따 갔다 연애, 크루시 갔다 연애 했는데 너무 슬픈 거야. 아팠지, 괴로웠지, 그러는데. 진짜. 그래서 이게 아빠 모습이 있거든? 이게 아빠 모습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아버지가 안 우셔. 난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빠가 안 울어, 잘.
굉장히 침착한 모습으로 약간 이렇게 계셔, 아버지가. 난 이거 어떤 기분인지 알거든, 나는? 그래갖고 제가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슬프면 있잖아. 눈물이 이렇게 안 나와. 이 진짠가 싶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데, 좀 그때 내가 좀 생각나서 조금 많이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이후에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웬만해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하지만 기자들이 준코의 신상 정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자 결국 아버지는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서 딸의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대. 제발 우리 딸 좀 그만 냅둬달라고. 우리 딸 그만 괴롭히라고. 그만 좀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빠에 좀 약해가지고. 자, 준코의 부모님을 비롯한 친척들은 지금도 이 기자들의 인터뷰와 그리고 가해자들의 면담 및 그런 내가 이제 그 소녀의 성묘를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모든 요청을 다 거절하고 있대. 기자들 인터뷰, 가해자들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빌겠다, 이런 돈 이런 거 다 거절하고 그냥 되게 조용히 사시고 계신다고 해요. 현재 피해자가 살고 있었던 이 미사토 씨는 그때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살던 집과 다녔던 고등학교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너무 슬픈 게 피해자가 사망했던 1월 11일 피해자가 죽었던 1월 5일 그 며칠 뒤 1월 18일이 이 소녀의 생일이었던 거야. 주책이다. 나 근데 이 자료 조사하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소재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잔인한 게 뭐예요라고 하면 나는 이 콘크리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내가 만약 그 여자처럼 며칠 동안 갇혀가지고 그런 고문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그걸 안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콘크리트가. 근데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며칠 뒤에 딸의 생일이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이 메어지니. 예의 바르고 효녀에다가 그리고 모범생에다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예뻤던 이 소녀는 자신의 18살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맞을 때 그 전편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간발에라는 노래가 나오는 그 성원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간발에 힘내 그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견뎌냈다고 했던 그 노래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대체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따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그 소녀가 들으면서 버텼던 노래.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가 간발에 힘내 부탁이니까 힘내 이런 뜻이야. 타노무 간발에. 타노무가 부탁하다는 뜻이거든. 부탁해 힘내 이런 뜻이야. 이 남자들이 뭐라고 했다는 줄 알아? 할 때 아직도 이 미야노 히로시 그리고 오그라조 미나토 신지, 와타나베 야스시 얘네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소녀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라고 했더니 소녀의 말은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였다고 해요. 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했던 이 소녀가 지금은 천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예쁘게 지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래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쿄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너무나 길고 긴 여정이었어요. 굉장히 좀 제가 2주 만에 컴백을 하는 거라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도 조사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있어서 더 많이 조금 지금 한국에서 그 어떤 분보다 가장 이 사건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잔혹함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이런 남자애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대체 소년법이 뭔지, 정말 우리나라도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법 개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영상 클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짱 기묘한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